네,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해 왔는데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0분짜리 담화였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분명한 담화였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죠.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여러 갈래의 연구 과정을 거쳤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한국의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검토를 했으면 특히 이 2,000명 총 10,000명 증원이죠. 이것이 실행이 돼도 현재의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미래 소득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고,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그리고 건설 노조 폭력 문제, 자 그리고 이 총선이 있는 해에 건전 재정을 편성한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특히 한일 관계의 정상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교육 카르텔을 줄이기 위한 늘봄 학교 정책, 자 이런 것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국민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정부가 밀어붙였고 성공을 했다.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여지를 남겨둬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득력 있는 담화였다고 평가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격적인 또 좀 더 후퇴한 일부 물러서는 대통령께서 예컨대 2,000명 정원 문제조차도 열어놓고 논의할 무슨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우선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일정적인 본인이 지니고 있는 원칙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주 50시간의 동네 병원까지도 주 40시간까지 줄어드는 아주 민생에 있어서 환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아쉬운 지점이 많이 남은 그런 아침의 시간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해서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요청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의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오늘의 담화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뜻의 담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여지를 남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밀어붙인 것을 후퇴하거나 양보할 때는 그 직전에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굉장히 고집스럽게 반복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자존심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오늘 딱 그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저렇게 50분 동안 자세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하라고 총리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명 5년 증원, 10,000명 증원을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정부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0명씩 10년으로 늘리면 어떻는가? 아니면 뭐 규모와 시기를 조정을 할 가능성.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다 대화와 타협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뭔가 그 선에서 양보를 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여지를 남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좀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요? 글쎄요, 이제 그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님 브리세브란스에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근데 그때가 25일인데 의협 회장 결선 투표가 있었던 날이에요. 25, 26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현 정부가 일을 하는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모자란 면이 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의협 신임 지도부가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원 문제는 의대 교수들은 부분적으로 정원하는 것이 나쁠 게 없죠, 사실은. 또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너무 미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하고의 만남,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하답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의협 회장이 뽑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정무적 판단이 저는 모자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대통령 말씀도 야 오늘 회식인데 마음껏 먹어. 나는 짜장.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전혀 저런 말씀을 안 하고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대는 정말 현장부터 살려놓고 보자. 같이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어떤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바로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진짜 죽어나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대통령 스타일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담화를 들은 민주당에서는 마이동풍 불통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 이런 비판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놨는데 민주당의 오늘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그런 그 네가 원래 내가 원래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어쨌든 의협과 또 대통령 간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빨리 이러한 의료 대원을 푸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모드가 더 낫지 않겠나.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총선을 앞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그것을 총선에 이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대통령의 변화의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뭐 칭찬을 하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가 더 답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의정 갈등을 총선에 이롭게 활용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나 의협이나 다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반박을 하려면 대통령이 오늘 50분 담화에서 얘기를 한 왜 의료 개혁,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하고 그동안 정부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한 해를 포함을 해서 총 20여 차례나 협의를 했어요. 계속 의협과 또는 이제 이 의사 관련 단체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의사 증원의 규모를 한번 내놔 봐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내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들. 자,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어떤 의료 수요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아니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는데 대통령의 담화를 들어보면 다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의료개혁을 추진을 하는 건데 단지 의사들이 반발을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통령더러 마이돌풍이고 그거를 하지 말아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요. 그것이 불러온 프랑스 사회의 혼란은 한국의 지금 의료개혁보다 한 10배는 됩니다. 10배. 엄청난 폭력과 말이죠. 파업과 그래도 마크롱은 밀어붙이잖아요.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박을 하려면 좀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쯤에서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월 다섯째 주 이후로 5주 연속 하락해서 36.3%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두 분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 갈등뿐만 아니죠. 예. 저건 이제 의정 갈등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그리고 이 페칼테러 발언 기타 등등 해서 저런 식의 이제 영향이 미친 건데 그리고 여당 내에서조차 왜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느냐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 불안이 보이면 내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에 심장 이 어택이 와서 이 응급실과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당장 피부에 와닿으면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의 대국민 담화는 어떤 대통령에게 어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쨌거나 선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와 시기에서 적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오늘의 담화가 대통령에게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지지율 하락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총선 판세나 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튼 제일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대로 뭐 이종섭 대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것이 경제죠. 물가 그리고 그것에 불을 붙인 게 대파 가격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참모들의 매우 큰 실책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전혀 모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제일 크게 뭐 다 정치도 좋고 뭐 여야 뭐 여는 좋고 야는 나쁘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야 모두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내린 이유 현 정부가 물가 못 잡고 있고 대통령이 물가도 모르고 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과의 괴리감 나는 그런 게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대사야 뭐 나중에 또 다시 새로운 사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의료 아젠다를 가져가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초기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니까 오히려 악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콘크리트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전반적인 대통령실의 분위기 전환. 뭐 어저께 조희진 의원도 서울 올라와가지고 한 얘기가 총사퇴하라 정도까지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후보들이 부산이나 경남에서조차도 뛰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부산 갔다 왔습니다. 뛰고 있는데 옛날에 국민의힘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후보들이. 그걸 느끼니까 당장 이렇게 당에다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은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어떤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선거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들의 유세 강행군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대표들의 고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한 네티즌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네티즌이 이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화제가 됐고 저 굽이 떨어진 검은색 구두는 이재명 대표의 구두입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 대표의 절박한 마음이 녹아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간에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모습 또 이재명 대표의 저 떨어진 구두굽의 모습 이 사진 두 가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컵라면도 컵라면이지만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 안에서 저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서서 먹어야 됩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국물을 이렇게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이 유세 현장에 많이 따라가 봤는데 정식으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이종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헬기 안에서 김밥으로 때웠어요.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김밥을 가끔 먹고 이제 저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그런데 저 구두 뒷급 사진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은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 보고 찍어서 그 사람이 올린 거예요. 네. 저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의 구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당 대표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다 구두를 대개 한 두세 네 켤레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도 놔두고 사무실에도 놔두고. 왜냐하면 반짝반짝 닦아서 신어야 되니까. 닦을 때는 또 그거 갖다 주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그래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차에도 뭐 몇 켤레 하고 해서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뒤끝이 막 떨어져 나갈 구두를 왜 신었는가라는 게 한 가지 의문이고 또 하나의 의문은 시장 바닥이나 또는 선거 유세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선거 유세 기간에는 양복을 입더라도 대개 이제 안에 넥타이 매고 이 바깥에는 이제 당 색깔의 점퍼를 입고 바지 입고 그리고 대개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요. 하루에 10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유세 현장의 구두라 좀 생뚱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고영주 의원님. 뭐 맞는 말씀입니다. 보통 선거 운동할 때는 후보자나 대표나 다 신발은 다 운동화 신고 다니죠. 그래서 이 구두가 뭐 하나의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이만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어떤 일간 신문의 일면에 이런 얘기를 기사화했습니다. 한 명만 보인다. 한 명.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인다는 거죠. 이번 총선 후보에 새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역에 나오는 후보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언론도 대표 중심으로만 포커싱하고 있어가지고 뭐 거의 그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손해일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메시지나 제스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무 일찍 전국 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는 사람도 그렇고 느끼는 사람들도 좀 지치는 단계에 와 있고. 사실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더 수많은 새로운 신인 후보들을 더 많이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이후 사흘 연속 수도권에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부산, 경남으로 갔습니다. 첫 비수도권 유세지로 PK 지역을 선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103석에서 회복을 해서 120 내지 130, 과반수 문제는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120 내지 130석으로 회복을 하려면 서울의 한강벨트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벨트도 저는 이제 여러 군데의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벨트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동작을의 나경원 지역구 빼놓고는 다 지금 이 박빙 열세로 돌아서거나 박빙이고. 자, 그런데 낙동강 벨트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부산, 경남, 부울경 40군데 중에서 4년 전에 7군데를 잃었습니다. 부산에서 3군데, 경남에서 3군데인데 부산의 이 3군데 중에서 2군데하고 경남의 3군데가 다 낙동강 벨트 10곳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두관, 김태호 아주 초박빙이죠. 그리고 김해을의 조경태 의원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하고 비서실하고 내각 총사퇴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해을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갑을 지금 다 박빙 내지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 못하고 부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사퇴한 그 부산의 사상 같은데 이런데 배재정 후보한테 상당히 박빙이고 그리고 지금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강행해가지고 부산의 서초 송파라고 부를 수 있는 수영구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수영구까지 민주당에 뺏기면 민주당이 부산의 해운대가 옆지역의 강남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민주당에 지금 현재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구죠. 예. 부산 북구라든가 지금 현재 부산 남구, 부산의 또 사하갑 뭐 이런 데까지 다 이런 것은 말할 것 없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명운이나 국민의힘의 선거는 낙동강 벨트에서 얼마나 많이 이거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흘 연속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가 PK 지역을 택했습니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낙동강 벨트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에는 본인 책임도 있어요. 그 다선 엄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까지 하셨는데 전재수 못 이기겠냐? 못 이기고 있어요. 그럼 또 실제로 최인호 의원 지역에서 이성근 의원 못 이기고 있어요. 제가 주말을 부산 경남을 훑고 왔습니다. 또 해운대까지 갔다 왔어요. 주 비서관 자리에 정순원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하신 분.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은 조금 다른 지역구에 가서 그 지역과의 교집합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해 2곳, 양산, 북강서, 사하, 그다음에 남구는 조금 박빙입니다. 선거구가 좁혀지면서 그렇습니다만은 해운대까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서 한 1, 20석 더 얻어야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절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TK와 PK가 분리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마산 창원까지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한 분들이 많이 특히 북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장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운대에도.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민주당 후보의 그 타이틀이 높아졌어요. 또 대민과의 관계라든지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말하자면 주민들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너무 국민의힘이 쉽게 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부산 경남에 통한다는 것은 현재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 이런 난맥상이 그대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국민의힘 위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같은 국민의힘 위기론 속에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반성과 읍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금해을 후보인 조혜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를 얘기하기도 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마포 을의 국민의힘 후보인 함은경 후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조혜진 삼선 의원이 얘기를 하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사퇴. 이것은 선거를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5일도 채 남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만한 명분은 없지만 하지만 발언의 맥락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총선 위기론에 빠지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고 조국 신당 돌풍이 저렇게 일어난 것은 이 고물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결정적인 상수적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담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의료계획 같은 문제에서는 저렇게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아마 앵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연초서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기자회견을 연초 기자회견을 포함을 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하나의 의무거든요. 의무. 그건 본인이 내가 한다 안 한다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항상 얘기하는 스타일이 이러이러한 것을 뭐 내각과 이제 이 정부에 해 주십시오 지시한다. 에? 나는 완전히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소통이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또 궁금해하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이종석 대사 문제라든가 이태원 특별법 이거 거부한 거 이유,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이유,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이 얘기할 자신이 있고 근거가 있을 텐데 왜 기자회견을 회피하는지 제가 굉장히 그 점에서 비판적이고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혜진 의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맥락은 일리가 있다. 빨리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평론가로서 제안을 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내로 긴급 비상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물어보고 싶은 질문 다 해라. 다 해라. 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기자를 지명하는 거예요. 예? 제 첫 번째 질문자는 예를 들자면 한겨레 신문. 예? 자기에게 가장 비판적인 언론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봐라. 명품백이든 양평 고속도로든 이종섭 대사든 횟갈테러든 뭐든지 물어봐라. 오늘 시간 제한 없다라는 식의 긴급 비상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예를 들어 명품백 사건 같은 거는 비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거를 왜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조혜진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뭐 그런 이제 지역의 절박함을 얘기했었고 또 대통령실도 그런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갖고자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럼 당은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속에서 나온 용어가 연일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그 서민 대책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범죄자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그런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어떻다, 뭐 조국 장관이 어떻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에서 정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경제 대책을 하나하나라도 따박따박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맞는 경제 대책이라도.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달리하게 따라서 다른 맞춤형 실무적 그를 듣는 어떤 일반 자기 지지자들 아닌 사람이 솔깃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도 고쳐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시작했다면서 참패할 것 같다는 소리도 엄살이고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이 200석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그런 그 선거 전략일 수 있는 거죠. 동정론과 그런 부분, 뭐 악의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현재 어느 정도 민주당이 앞서는 건 있지만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이미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15석을 민주당이 쥐고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고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 중에 실제 민주당이 갖고 올 것은 반이라 치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은 6석, 7석밖에 못 얻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20석은 그대로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아무리 지역에서 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절대 뭐 어떤 다수 의석 뭐 이렇게 200석 가까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뭐 마치 위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저러한 동정론이 마지막에 보수 결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이제 좀 조바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반성합니다, 뭐 고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총합을 해보면 특히 오늘 아주 동아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는 오늘 아침에 보도한 여론조사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또는 인천, 경기 같은 데서 차이가 더 벌어졌더라고요. 상당히 오차 범위 바깥으로. 자, 그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판세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고 따라서 악어의 눈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흘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후보들이 하는 읍소 작전은 일종의 사자에게 목덜미가 물린 얼룩말의 비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 이제 사전 투표까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상무제한 기자회견 같은 그런 결정적인 어떤 국면 전환용 변수가 없으면 만약에 이 추세가 굳어져 버리면 저는 상당히 하여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읍소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한테 며칠 안 남았지만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대통령을 막 몰아붙여야 돼요. 지금 읍소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와의 TV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와의 TV 토론회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문제,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나머지는 이제 계양 지역 발전에 대한 네. 문제, 또 아마 원희룡 장관은 후보는 아마 이렇게 선거운동 중에 재판에 많이 가는 부분, 과연 그래서 지역구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아픈 부분을 많이 지적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과 또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의 문제 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도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날선 공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역구 현안도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특히 원희룡 후보의 전략은 대통령 후보급 토론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격을 높여서.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제가 판단하는 선거 전략은 설사 지더라도 몇 %포인트 차이로 지느냐가 원희룡 후보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5%포인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이 대선 후보, 경선 후보였다라는 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내각 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벌써 2년이나 됐고 오래됐고 그러면 차기 총리 후보 영순위나 1순위나 하여튼 2순위가 원희룡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5% 차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이 진가를 높이면
그런 원희룡 후보가 이제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수성을 잘 하는 게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지키는 거고, 왜냐하면 거세게 몰아붙이는 도전자는 원희룡이고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 뭐 시시하게 뭐 김포공항을 이전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도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이어서 양부남 후보까지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특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이 사기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특히 민주당이 공천을 넣게 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친명 후보들한테는 검증을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닌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봉주 의원의 사태, 또 조수진 후보의 사태로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양문석 후보도 딸 재산까지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대학생 딸이 150만 원 있는데 빚이 1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원인과 어떤 질문에 대한 뭐 대응책들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실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공영훈 후보나 양부남 후보 모두 편법 정려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 또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빠 찬스를 쓰는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소 민주당 스스로가 공간이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양문석 후보 건은 아직도 당의 대변인 말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지금 지역을 돌면서도 제일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걱정스럽게 보는 게 양문석 후보 건이 어떤, 말하자면 이번 총선 막바지에 그런 악영향이 될 것이냐,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답을 당에서 내놓고 있지 않고, 양문석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마치 그것을 가짜 뉴스인 것처럼, 또 그다음에 뭐 손배소로 하겠다는지 언론인 대상으로 마치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빨리 당이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전체 풍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당도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 의원님. 저는 양문석 후보가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사퇴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안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편법 대출이냐 사기 대출이냐 그 문제가 적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당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문제를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화성을이죠. 화성을. 네. 자, 문제는 이제 아들에게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현재 시가 30억 원의 이 주택을, 연립주택을 준 건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증여를 할 수 있고 증여세를 또 완전히 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아들 2명에게 이 주택을 준 그런 후보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투와 질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 부자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미리 내가 집을 하나 사주고 싶다.
그 어린 자식이 그 집을 일찍 받아서 그리고 거액을 미리 증여받아서 이것이 그 자식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성취 의욕을 상실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자식의 인생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 집안에서 하는 것이지 네. 도덕적인 비난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아빠 찬스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아빠 찬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 아빠가 증권사 지점장을 했고 그 친구가 유승민 의원이었고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추천을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적 출세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아빠 찬스하고 30억짜리 주택 아빠 찬스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래서 아빠 찬스 문제는 복잡하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진영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또 조수현 후보의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 이력 등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후보는 이제 동작 갑에 출마한 후보인데 거기 이제 김병기 친명계의 실세 수석 사무부청장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내용이 복잡하고 크게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진영 후보는 이것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대출이 아니다. 개인적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진영 후보 문제는 그렇고 또 하나 이 아까 조수현 후보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수현 후보도 대전의 서갑인가요? 하여튼 대전 출마자인데 그 주택 하나를 아들 2명에게 그 아빠 조수현 후보는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 전세 사기 이력. 가해자 피해인데 그것이 규모가 한 100억대 정도 되고 근데 본인이 변호사를 사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가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변호할 수 있지만 전세자기 이 가해자를 교묘한 논리로 변호를 할 생각이라면 변호사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조수현 후보도 그렇고 지금 그 조국 혁신당 박은정 후보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도 그렇고 그와 같은 다단계 혹은 뭐 전세 사기 피해 또 앞서서 세종갑에서도 네. 이영선 후보도 그런 문제로 낙마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을 공천한 것은 각 당의 몫이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후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내에서의 유권자들의 심판만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뭐 김병기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끝까지 잘 한다라면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여야 모두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검증을 해내고 또 그래서 스스로가 근데 실제적으로 공식 등록하기 한 3개월 정도 되면 저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한민수 후보 같은 거는 후보가 되는데 자기 지역에서 투표도 못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는 각 당이 후보를 내고 그 3개월 정도는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마쳐서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현수막을 붙일 때는 그런 험결이 없는 그러니까 후보를 거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